자, 이번 시간에는 면접법, 관찰법, 내용 분석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법이라고 하는 면접법. 여기 이제 쭉, 첫 번째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법.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니면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만나서는 구어체고 우리가 시험용으로 본다면 면대면 관계 속에서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공식적 활동을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볼 적에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우리 보면은 언어 장애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언어라고 하는 단어에는 구화법이나 구화나 수어법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소위 교신을 할 수 있으면 다 포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면대면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이 문장을 면접법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 말은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칸에다가 핵심을 준다면 상담의 정의라고 해도 큰 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에 면접이라고 문제가 나오던 상담이라고 문제가 나오던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되 어디에 어떤 그 개념 내용에다가 초점을 두느냐라는 것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법. 그래서 여기 질문과 응답이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며 이게 언어지요. 주로 언어로 이렇게 구두로 이루어지며 면접자가 질문을 피연자가 응답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결국에 면대면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나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또는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공식적 활동을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장단점 쭉 있습니다만 특히 장점에 보면 다 밑에까지 안 가겠지만 회수율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접자 또는 상담자, 카운슬러라고 하는 면접자나 상담자는 전문가거든요.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여러분들도 1월달 지나고 나면 상담사 자격에 도전을 하시겠습니다만 회수율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회수율을 높일 적에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대인 면접법처럼 1대1 관계의 면접을 할 적에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지에 맞춰서 차례차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하여 응답을 듣고 기록하는 이런 대인 면접법도 있지만 또 만약에 프로빙 기법을 써서 내담자 또는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응답을 하더라도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뭔가 부정확하면 보다 충분하고 보다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쓸 수 있거든요. 부연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응답 후 재촉이나 이런 요구를 통해서 보다 충분한 응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을 프로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수율은 그 어떤 방법보다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융통성도 있다. 누락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누락자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여기 보면은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든다. 설문지법은 가장 큰 특징이 경제성 아니었습니까? 적은 시간, 적은 노력, 적은 비용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역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이것은 물론 집단 면접도 있습니다만 주로 1대1 과정을 집단 면접도 1대1 면접에 플러스의 알파 곱하기 알파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시간, 비용,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또 면접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다. 응답에 대한 표준화가 어려울 수 있다. 익명성이 부족하다. 이 말은 좀 더 들어간다면 익명성이 부족함과 동시에 프라이버시 침해를 피할 길은 없다. 이런 문제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 기술 여러 가지 있죠. 면접자 선정인이 보면은 면접자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 성격 편하게 읽어드리지 않습니다만 여기 끈기도 요구하지요. 왜냐하면은 내담자나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와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거부할 수도 있고 뭔가 회피하려고 하는 소위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또는 클라이언트와 잘 이야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용모나 옷차림도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되게 끈기란 단어도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면접의 종류에는 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 그리고 반구조화된 면접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화된 면접은 사전 각본을 짜놓고 사전 각본대로 물론 그 각본에는 질문지도 만들어 놓고 질문의 순서도 정해놓고 그 사전 각본대로 정확하게 차례 이행을 하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이라고 그런 것이고 많은 임상을 했던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전 각본이 없더라도 물이 흐르듯이 면접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은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반구조화된 면접이라는 것은 사전 각본을 설정하기는 하지만 꼭 각본대로 이행하는 건 아니고 각본을 기본으로 하되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반영해서 면접을 진행하는 것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합니다. 교재다 보니까 양을 방만하게 적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된 또는 표준화된 또는 정형화된 뭐 통제된 면접이라고 내근전 숫자가 적고 이거는 미리 마련된 면접 조사표를 가지고 사전 각본이죠. 사전 각본대로 이렇게 이제 말을 좀 구어체로 바꿔봤습니다. 사전 각본대로 진행하는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 정형화된 면접, 표준화된 면접 또는 통제된 면접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봐주시고 밑에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비구조화된 면접.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는 비구조화된 면접은 오히려 여기 다른 표현 비구조화된 면접 보면은 비표준화, 비통제적, 비지시적 면접이라고 한다. 뭐 이 내용만 가지고도 다른 설명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 각본 없이 보통 이 비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는 것은 많은 임상 경험이 있거나 오랜 경륜을 가진 이런 면접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비구조화된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심리치료에서 유래되었다.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정형화된 각본대로 표준화된 틀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심리치료에서 유래되었고 응답자의 가장 깊고 주관적인 느낌을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심층 면접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비구조화된 심층 면접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구조화된 면접은 주로 이 심층 면접이라고 부르는 비구조화된 면접 때문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볼 적에 이 면접은 그중에 특히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면접은 질적 연구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 그러면 실험실법을 주로 쓰지만 질적 연구는 관찰법이나 이번 시간에 지금 다루고 있는 면접법이나 다음 시간에 다룰 관찰법은 다 모두 질적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층 면접을 비구조화된 면접이라 한다. 봐주시고 장단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반구조화된 면접. 여기 반구조화된 면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각본은 설정하지만 사전 각본대로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하되 어느 정도의 영통성을 가미하면서 사용하는 면접을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을 혼합하 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정 수의 질문은 표준화, 그 이외의 질문은 비표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도 같이 반영하는 이런 면접을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중에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당연히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경륜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상담을 진행하는데 비구조화된 면접을 가지고 시험용, 심층 면접을 가지고 시험용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관찰법을 보겠어요. 관찰법은 우리가 보는 관찰법. 관찰법은 인행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본다면 관찰법을 우리가 언급을 했던 것은 뭐냐면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 벤두라로 연결되었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본 겁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접근은 실제론적 관점에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관찰 가능한 대상만을, 자료만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관찰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때문에 관찰법은 그 관찰, 행동 관찰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연구자 또는 관찰자마다 가치관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질적 연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적 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는 모든 연구마다 서로 다른 도구나 기준점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법 이렇게 해놓고 관찰법에 이건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이고 연구자가 직접 관찰을 통해 자료를 쓰기 때문에 1차 자료 수집 방법을 쓴다라고 이거 딱 부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 뭐 인간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많은 방법이지만 탐색적 조사에서 보통 잘 활용된다. 우리가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 조사를 본다면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도 있지만 주어진 주제나 문제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을 때, 사전조사된 바가 거의 없을 때 그에 대한 정체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전 또는 예비, 조사적 성격을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데 탐색적 조사는 먼저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먼저 지켜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탐색적 조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걸 보고 4번도 배경지식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관찰자. 자, 여기 이제 좀 더 우리가 심화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만 관찰자의 구분. 관찰자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관찰자는 참여자와 관찰자를 합쳐서 관찰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 관찰자와 완전 참여자, 또 참여자적 관찰자와 관찰자적 참여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는 출제가 된 바가 없습니다만 사회조사 방법론에서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 완전 참여자가 있습니다. 완전 참여자와 완전 관찰자. 완전 참여자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대상자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관찰자를 바로 완전 참여자,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입니다.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연구 대상자들의 활동에 참여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완전 참여자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신의 관점으로만 관찰 대상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 과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학이 뭐라고 그랬지요?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맞네. 고개를 끄덕거리게 해주는 것을 바로 과학적 접근이라 하나 과학적 방법이라 하나 또는 과학화라고 하는 것인데 각자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 관찰 결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다라고 납득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 말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관점으로만 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도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객관성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여기 완전 참여자. 그보다 완전 관찰자는 역시 연구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또 그런가 하면 활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관찰만 하는 사람을 완전 관찰자. 그때는 완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모두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완전 참여자라는 것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연구 대상자의 활동에 참여하는 관찰자, 참여하는 사람을 완전 참여자. 완전 참여자는 조사 대상자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완전 관찰자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활동에 참여조차도 않고 관찰만 합니다. 관찰만 하는 것을 완전 관찰자라고 한다. 그에 비해서 참여자적 관찰자. 이 관찰자적 참여자, 이것은 신분을 밝히고지요. 신분을 밝히고. 참여자적 관찰자는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에 들어가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이런 관찰자를 참여자적 관찰자라고 합니다.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신분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자적 참여자는 여기에 보면은 대상자들의 활동 공간에 참여하는 관찰자. 근데 여기는 심층적 관찰이 아니라 관찰보다는 참여. 여기는
관찰에, 심층적 관찰에 초점을 두는데 여기는 관찰보다 참여에 초점을 두는 것이 관찰자적 참여자라고 한다. 그래서 좀 심도가 있는 학습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이 영역도 같이 교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정독하듯이 읽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관찰을 통해서 물론 내면 세계도 분석을 하시겠지만 관찰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분석,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료 수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완전 참여자냐, 완전 관찰자냐, 참여자적 관찰자여야 되느냐, 관찰자적 참여자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관찰조사의 장단법.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건 관찰법의 장점이죠. 관찰법. 관찰법이란 뭐야? 조사자나 연구자가 시각을 이용하여, 오감 중에 특히 시각을 이용하여, 그렇지만 시각만 이용합니까?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하물며 아유 요즘 목욕도 못 오는가 봐. 시각도 이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각으로 땀내가 많이 나거나 뭐 이렇게 퀴퀴한 냄새가 나면 뭔가 이 집안 사정에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잠정적으로 내면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감각기관이라는 말을 썼지만 먼저 선, 시각, 그리고 나머지 기타 5대 감각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직접 자료를 수집함으로 살아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피조사자의 노력이 적게 든다. 굳이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내가 자기 답안을 작성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피조사자의 노력이 적게 든다. 또 그런가 하면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는 자발적 클라이언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협조적이거나 면접을 거부하는 피조사자에게는 관찰이 더 효과적이다. 그냥 관찰을 통해서 그래도 이 참여자적 관찰자적 참여자가 본 것처럼 이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다 볼 수가 있고 표현 능력이 부족한 조사 대상자에게도 뭐냐면 말을 하지 못하는 애들에게도 이렇게 애들이 놀거나 활동하는 또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나 또는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니면 어린 애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좋은 방법은 관찰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점은 기다려야 된다. 원하는 행동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2번 중요 표시하시고 응답자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므로 바로 이것을 조사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 타당도에는 본질적 목적인 소위 실험의 영향력을 얼마나 제대로 보여주느냐를 알아보는 내적 타당도가 있는가 하면은 실험의 과정이나 실험의 결과를 다른 상황에서 접목해 볼 수 있느냐를 알아보는 것을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데 특히 이 조사 반응성, 자기가 조사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조작된 자료를 표출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하여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호손 전기공장 실험에서 나왔던 호손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호손 효과. 바로 이 호손 효과는 그 호손 전기공장에서는 분명히 어떤 생산성을 급진적으로 아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생산성을 높였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걸 다른 공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나왔던 건데 바로 이런 것처럼 응답자가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서 왜곡된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것을 바로 조사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 반응성. 그래서 이것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으로 우리가 실험 설계에서 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단점 보시고. 그다음에 관찰법의 유형에는 이렇게 공개 관찰과 비공개 관찰,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을 대표적으로 분류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공개 관찰과 비공개 관찰이란 뭐냐면 피관찰자들이 사전에 관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공개 관찰과 비공개 관찰입니다.
공개적 관찰이란, 즉 공개 관찰에 관한 피관찰자들이 자신이 관찰 대상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정직한 자료보다는 보다 왜곡된 또는 과장된 자료를 표출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을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바로 이런 공개적 관찰에 나오는 이 2번에 설명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조사 반응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자료를 행동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자료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는 조사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비공개적 관찰, 비공개 관찰이라는 것은 여기 물론 좋게는 몰래, 몰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장점은 있으나 문제는 사생활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또 그런가 하면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이 있습니다. 여기는 피관찰자 집단의 관찰자가, 문제는 이 관찰자가 피관찰자 집단에 직접 참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나눠볼 수가 있다. 참여 관찰은 관찰 대상의 자연성 또는 유기적인 전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찰자가 그 피관찰자 대상 생활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아마존의 눈물 보면은 촬영팀들이 그 누드족, 그 원주민의 삶 속에 직접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참여 관찰인 것이고, 아니면 아예 참여하지 않고 오직 시각적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오감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비참여 관찰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찰의 유형에는 이런 공개 관찰, 비공개 관찰, 참여 관찰, 비참여 관찰 외에도 여기는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도 있습니다. 통제 관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위적 이런 틀 속에 조사 대상자들을 가두어 놓고 아니면 그 입장에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통제 관찰이라 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비통제 관찰이라고 하는데, 통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기 3번에 남아있는 통제 관찰은, 그래서 모든 절차와 대상을 사전에 명백히 정하여 관찰 대상을 표준화해 놓고 계획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통제 관찰. 보통 통제 관찰을 우리가 실험실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실험실법. 실험실에서 변수를 조작해 놓고 있기 때문에 실험실법이라고 하는 것이 통제 관찰이라 하고, 비통제 관찰은 자연 상태를 그냥 규정하지 않고 관찰 대상의 자연성과 전체적 유기성을 확보한 상태하에서 모두 있는 그대로 해서 행하는 관찰은 비통제 관찰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관찰법이 있지만 공개 관찰과 비공개 관찰,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또 통제 관찰과 비통제 관찰로 하는데, 이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의 중간적 준참여 관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를 화면으로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언제 봐요? 저희 참여 관찰처럼 보이지만은 또 비참여 관찰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간, 특정 공간, 특정 교제의 범위 내에서만 고병가비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바로 그런 것은 준참여 관찰이라고도 한다 하는 정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제 비중은 그렇죠. 관찰을 하다 보면 인간은 신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에러를 이렇게 오류라고 하니까 좀 정이 안 갑니다만은 관찰의 오류는 보통 관찰의 오류는 관찰 과정에서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으로 인하여 쉽게 나타난다. 지각의 과정이나 인식의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지각 과정의 오류, 인식 과정의 오류. 지각 과정의 오류는 관찰자마다 같은 관찰자라고 하더라도 몸 상태가 좋을 때와 몸 상태가 영 피곤할 때, 이럴 때도 똑같은 관찰 대상에 대한 것이 느낌이 확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각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적, 지적 이런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또는 사전 지식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인식 과정에서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오류, 여기 인식 과정의 오류라고, 인식 과정에서 오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과정의 오류. 내용까지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신이하기 때문에 완벽한 이런 관찰이나 관찰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할 수는 없고, 보통 일반적으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는 어떤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나 배경 사전 지식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인식 과정에서도 역시 차별화된
해석이나 관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내용분석법 별표하시고, 어쩌면 면접법, 관찰법, 면접법이나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2교시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다시 한번 다뤄지게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조사원에서 출제가 된다면 바로 여긴 내용분석법이 되겠어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때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다. 1차 자료는 조사자나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1차 자료라 하고,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서 분석된, 정리된 이런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하는데, 내용분석법은 어찌 보면은 관찰법과 유사합니다. 이 관찰법이라고 할 때 관찰법은 현 시점에 관찰이란 활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분석은 어떤 자료를 분석하냐면 과거 자료를 관찰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 정리, 분석, 체계화된 자료를 분석해서, 뭐냐면 그 자료 내용을 분석해서 알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란 시각을 이용해서 관찰한다는 것은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관찰 대상의 시점이 다른 겁니다. 관찰법은 현재 시점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고, 내용분석법은 과거 시점에 모아진 자료를 관찰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는 것을 내용분석법. 그래서 언뜻 보면은 관찰법이지만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관찰법이라고는 이것은 1차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자가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1차 자료에 비해서 내용분석법은 이미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 내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2차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2차 자료 수집을 첫 번째 지금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자료, 2차 자료는 2차 자료. 다른 말 설명 없이 2차 자료 1번에도 설명하고 있고 3번에도 설명하고 있고 4번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앞에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내용 분석법이 주로 2차 자료 분석법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쭉 쓰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미 2차 자료에 대한 것처럼 2차 자료는 절약된다, 경제성이 높다.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미안하긴 하지만 뭐 고맙게도 다 수집해서 정리도 더 체계화도 해놨기 때문에 고맙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자료 수집에서 발생했던 편향이 이미 알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뭐 당쟁, 그러면 당쟁에서 이 사건이 어떤 원인, 당쟁이 어떤 소위 기사 본말체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미 분석되어서 정리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원인형과 결과를 서술한 그 사관이 무슨 노론이었는지 소론이었는지, 소위 동인인지 성인인지 남인인지 북인인지가 이미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미 그런 관점에서 이 2차 자료가 수집 정리되었구나를 알고 있다라는 말은 2번처럼 그 편향이, 거기에 오면 자료 수집에서 발생했던 편향이 이미 알려져 있어. 인정되고 수용된 상태이다.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왜? 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일은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또한 시간도 절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그 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역사적 기록 등이 훼손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보면 만약 왕조실록, 그러면 왕조실록의 원칙은 그것을 개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국에 지나보면 역대 왕들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사관들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그런데 그걸 살펴봤더니 읽어서는 안 되는데 읽어봤더니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은연중의 압력을 통해서 그걸 개보수했던 이런 그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보수를 통해서 자료의 개보수를 통해서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와 현실 사이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등을 2차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분석, 기존의 자료와 내용 분석 이렇게 되는데 내용 분석의 내용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용 분석은 인간 활동의 한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 전달이 뜻하는 여기 의사 전달이 뜻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외부로 표시된 표면적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계량적으로 여기 객관적, 체계적인데 계량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조사 연구의 기법이다. 여기 내용 분석은 2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현 연구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자료 분석법은 내용 분석법을 포함한 2차 자료 분석은 비관여적 자료 수집 방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관여적 자료 수집 방법이 그러므로 조사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장점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은 또 보시고. 자, 내용 분석의 특징. 역시 내용 분석의 특징 보시면 여기 보면은 내용이 분석 대상이다. 그리고 문헌 연구의 일종이다. 비관여적 방법이다. 비관여적 방법을 비개입적 연구이다. 그 히든 콘텐츠, 숨은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내용 분석은 양면성을 한다. 양적 연구와 부질적 연구로 연구를 나눠볼 수가 있을 때 양면성을, 양적, 질적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자, 이런. 그리고 당연히 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료, 수집하고자 하는 자료를 빼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포괄성, 망라성이 있어야 되면서 굳이 두 번 겹치는, 중첩되는 이런 그 자료 수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호 배타성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8번 보시면 사례 연구와 개방형 질문지 분석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 이런 잘 쓰지 않지만 사례 연구나 개방형 질문지 분석은 모두 질적 연구거든요. 어찌 보면 자료 수집의 과학화는 양적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질적 연구의 성격도 피할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 대표적으로 사례 연구적 성격도 보이고 개방형 질문지 분석의 성격도 보인다는 말을 8번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 분석에 분류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질적 분석이기도 하고 그냥 여기 그냥 줄맞춥니다. 질적 분석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위 분석할 수 없는 내용을 하는 질적 분석. 또 빈도도 계산할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상황을 분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당쟁의 역사, 당쟁사 이렇게 보면은 상황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분석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소위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의 강도도 분석할 수 있고 원자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것은 내용 분석은 양적 연구 또는 양적 분석의 방법도 같이 사용하지만 질적 분석의 성격을 결코 부정할 수 없으면서 상황도 빈도도 강도도 원자도 다 다양한 세세한 내용까지도 다 분석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 분류라고 하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치니까. 다음에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 좋고 내용 분석의 장단점에서 앞에서 이제 많은 것들 다뤄봤습니다만 내용 분석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됐을 뿐만 아니라 정리되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내용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해석을 해보든지 아니면 상황도 분석해 본다든지 여건이 어떤지를 분석해 본다든지 발생 빈도를 분석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를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경제성이 있다. 또 그러면 성론조사와는 달리 역사적 기록물을 통해 장기간의 시간적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시간적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단적 연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분석은 종단적 연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거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비관여적이어서 아까 비관여적 또는 비개입적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면 조사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비관여적 접근이다. 비개입적 접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장점으로서는 조사 반응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럼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 시옷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로서 관찰 등의 방법은 불가능한 가치 문제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또 그러면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수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되어 체계화된 그것을 수정이나 반복이 가능하여 융통성이 크다. 자, 이런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물로 나타나지 않은 속성은 파악할 수 없다. 실제적인 타당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타당도가 뭐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조사했는가, 혹시 다른 것을 조사한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물론 AI적 접근이나 챗 GPT적 접근을 가면은 또 다른 또는 가능성을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사회과학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더 확대되어 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적 타당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능력 있는 코더, 자료 해석가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 등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면접법, 관찰법, 내용분석법, 출제 비중성이 높은 3개를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놨고, 다음 시간에는 양적 연구와 대비되는 질적 연구를 가지고 한 파트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